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우김 전 새누리당 의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 부원장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최종 후보자가 잠시 뒤에 발표됩니다. 이재명 후보 경선 득표율이 지금 90% 정도인데요. 결선 투표 없이 이재명 후보의 본선행 거의 활식시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어떤 분들은 투표율이 이렇게 높이 나오느냐 이야기를 하는데요. 북한처럼 강압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처럼 매수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표가 몰리느냐? 네, 그거는 민주당과 지지자들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망이 높을 때는요, 되는 후보 쪽으로 몰아주자라는 대세론이 더 세게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마 그런 흐름들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당원들의 표심이 몰리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도 압도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탓입니다. 네. 정우김 전 의원님, 이재명 후보의 호남 경선 득표율이 88.69%입니다. 호남 지역은 지난 대선 경선 때 유일하게 1위를 놓쳤던 곳인데 이번 호남에서의 높은 득표율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그런데 지난 대선 경선 때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맞수라고 일컬어지던 이낙연 후보와 대결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1위를 놓쳤던 것이고요. 지금은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대세론의 쐐기를 박는 지금 그런 결과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울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단지 투표율이 호남이 다른 영남이라든지 또는 충청 지역보다는 조금 낮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호남이라는 지역은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이면서 실제로 또 호남이 나름대로 그 견제 역할을 하는 그런 이중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 경선을 보면은 별로 흥미가 유발되지 않을 정도로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경선이 민주당 네. 경선이었습니다. 박 부원장님, 최근 지지율을 보면 이재명 후보 지금 꾸준한 상승세입니다. 양자, 삼자 대결에서도 압승을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중도 확장 전략, 이른바 우클릭 행보 등이 영향을 준 겁니까? 네, 초반에는 어쨌든 이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니까 국민들도 핍박받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핍박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 야당 대표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속력이 높아지는데 그 이후로는 정책 행보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네. 우클릭도 있지만요. 사실은 좌우를 가리지 않는 실용적 접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양곡관리법 이런 부분들은 노동자들인가든가 농민들을 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네. 반대로 반도체라든가 AI, 그다음에 성장 정책, 그다음에 금투세 문제, 종부세 문제 이런 또 세금 문제들은 또 오른쪽으로 향하는 행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 같아요.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극중주의라고 하면서 운동장에 줄을 그어놓고 양옆을 다 배제하고 막 줄 위로만 싹 억지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반대로 이재명 대표는 라이트 윙도 쓰고 레프트 윙도 쓰고 운동장을 넓게 하면서 국민적인 지지도가 지금 넓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좀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정우김 의원님,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배경을 두고서는 엇갈립니다. 대선 전에 이게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국민적 관심이 높고 또 지금 그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2심 재판 결과를 받은 후보가 지금 매우 중요한 후보로 뛰고 있는 상황에서 네. 대법원으로서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법원의 결론이 변수가 되려면 그 일각에서 기대하는 그 파기 자판이 선거 전에 나온다면 그게 엄청난 변수로 선거판을 흔들어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 사실 법무부의 상식이라는 점에서 볼 때 대법원이 전원 합의죄로 법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지금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이 전원 합의죄로 결정을 했을 때 민주당 일각에서 그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거는 조금 아쉽고 유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박 부원장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무죄 확정이라는 걸 정통한
소식통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정통한 소식통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네. 본인의 확신이 아니신가 싶은데요. 저도 이제 대부분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첫 번째는 이게 전원 합의체로 바뀐 게 워낙 국민적 관심사가 그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헌법에 있는 표현의 자유라는 것과 정치인의 말의 자유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되겠다. 이른바 이제 대법원 판례를 만들고자 한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즉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을 현실적으로 뒤엎기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불안정성을 제거해 주는 것이 사법부의 또 고유의 역할이 아닌가. 뭐 그런 측면에서 박지원 의원이 말씀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정우겸 전 의원님, 그 국민의힘에서는 오늘과 내일 대선 2차 경선 진출자를 지금 가릴 선거인단 투표 국민 여론조사가 진행됩니다. 어제 이제 MBN 주간으로 열린 사체 토론회 이른바 뭐 찬탄파 두 후보, 반탄파 두 후보 토론을 벌였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유혈이 낭자하는 이전 투구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 투구라는 내용 속에 소위 도그 파이트라 그럽니까?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경선이 민주당에 비해서 상당히 흥행과 흥미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실제로 찬탄 반탄이라는 쟁점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서로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상당히 그 유감스럽고 또는 그 심지어는 자괴감마저 드는 그런 내용의 토론이 있어서 아쉽고요. 사실은 이 4명의 후보들이 실제로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제일 잘 나갑니다를 말하기 전에 이 불리한 구도를 어떤 식으로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살신성인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네.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힘이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박 본장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둘러싸고도 이 구도가 좀 명확했습니다. 사과를 하겠냐 이런 질문에 입장이 다 달랐는데요. 근데 중도층을 의식해서일까요? 최근에 보면은 전보다는 좀 사과에 대해서 전향적인 듯해 보입니다. 아마 뭐 전략적으로 본선에 진출하면은 이 중도층들의 표를 의식해야 되니까 전향적으로 사과에 대해서 좀 뉘앙스가 달라졌습니다만은 네. 저는 사실요 이게 뭐 선거에서 집권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내란에 관한 부분이라면 당이 쪼개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불법 쿠데타를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이 정도면은 정치적 생명을 걸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걸 지금 그냥 말로서 전략적으로 뉘앙스의 차이다. 이것만으로 저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은 차라리 이 논쟁을 하지 말든가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국민의힘의 대다수는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공범적인 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놓고도 이제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는 모습인데요. 원래 처음에는 김문수 후보만 빼고는 모두 반대했었는데 어제는 안철수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찬성하는 입장으로 지금 바뀌고 있네요. 이게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그 선회를 한 배경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그 보수 지지자들 중에는 지금 이렇게 그 탄핵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위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사회적으로 한국이 하나의 기로에 처해 있다라는 그런 그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용적으로 경제를 아는 사람이 차라리 행정가로서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떠냐. 네. 여기에 더해서 비록 윤석열 정권 하의 국무총리 출신이었지만 그래서 계엄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명의 후보 입장에서는 지지자들이 저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경선 안 하겠다 그러면 지금 당장 지금 4명 중에 2명을 가르고 2명 중에 1명을 가르는 경선에서 나중에 그 후보 단일화를 한덕수 대행이 출마했을 경우 안 하겠다 그러면 표에 지장이 있을 거라는 판단을 좀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아직 나온다고 선언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그 마다하거나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면 왠지 자신이 없어 보인다라는
그런 기후도 지금 작동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는 네. 한덕수는 같이 참여해서 나중에 1등을 고른다 하더라도 매기에 불과하다라는 자신감을 지금 이런 식으로 표출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 원장님, 얼마 전에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비상계엄 사태와 뭐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비판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안에 뭐 온도차가 있다고 하는데 4명의 경선 후보들은 모두 공감을 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셨어요? 공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느냐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희석 전 의원의 사과는 뭐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인을 뭐 수직적 당정 관계에서 당이 견제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는 뭐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럼 결과는 뭐냐? 이걸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당이라든가 제명 이런 조치들이 나와야 됩니다. 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사례와 비교해 보면은 좀 박근혜 대통령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하면은 그 잘못이 저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홍준표 그 당시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 제명했습니다. 지금 아무도 당에서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저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당적 차원에서 징계할 것인가. 네. 이걸 분명히 하는 것이 최종적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최종 2명의 후보가 누가 될지 오늘 뭐 29일 날 결정 나는데 언급해 줄 수 있습니까? 그 토론을 보면은요, 이 토론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우뚝 솟아야 토론도 재미가 있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우뚝 솟는 뒷심을 발휘하기에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저는 솔직히 1, 2등으로 누가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불투명한 상황이다. 네, 이 그렇기는 말씀이군요. 하지만은 지금 계속 민주당이 문제 삼는 게 바로 계엄과 탄핵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보수 정당으로서 전직 대통령과 선을 긋는 그 작업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건 저 순전히 제 개인 생각이라서 네. 욕을 먹어도 할 수 없는데, 토론은 다 참여하되 지금 제가 볼 때 안철수 후보는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대담하게 담대하게 토론엔 다 응하되, 내가 이 과정에서 그래도 이 보수의 가치, 그다음에 그 계엄과 탄핵에 대한 분명한 그 선을 긋는다는 차원으로 본인이 단일화에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줬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윤희수 여의도 연구원장, 네. 그 사람 말한 거가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은 그 얘기를 왜 인지합니까? 네.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지지자들과 유권자들도 다 판단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잔계산만 하다 보니까는 유권자들의 마음에 녹아들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 원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는 일단 결선에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후보는 못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결국은 김문수 아니면은 홍준표 두 분 중에 한 사람인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네. 알겠습니다. 정김 전 의원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출마 선언을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29일 국민의힘 후보자 2명 선출을 지켜본 뒤에 30일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어떨 것 같습니까? 솔직히 지금 29일 최종 후보자 선출을 지켜본 뒤 30일 날 나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나올 생각이 있었으면 빨리 나와야 맞는 것이고, 네. 이렇게 말해놓고 설마 안 나오진 않겠죠. 이러다가 만약에 안 나오기라도 하면 오히려 김 빠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관련해서 제가 좀 전에 보수 지지자들은 굉장히 관심이 높고 기대가 있다 그러지만은 여론을 보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맞듣지 않아 하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출마를 결심했다면 왜 출마를 해야 되고, 이것이 지금 이 그 위기의 대한민국 호에 어떤 순기능을 할지에 대한 분명한 그 시그널과 설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한대행에 대해서 이게 심판의 선수로 비례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대행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를 관리해야 될 책임자 아닙니까?
근데 지금 선수로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의 하고 있는 행보들 자체가 출마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또는 홍보 수단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른바 네. 이해 충돌의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더 근본적으로 가보면은 한덕수 총리는 이 내란에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보통 이제 건물 같은데 화재 책임자를 뭐 정, 부 이렇게 정합니다. 근데 이 정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화재를 막아야 될 사람이 건물에 불을 질렀다고 칩시다. 네. 그럼 부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불을 안 질렀기 때문에 책임이 없습니까? 이 사람도 화재 책임자였는데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윤석열의 내란에 책임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염치 없이 정치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덕수 대행 출마론과 함께 지금 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뭐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까지 아우르는 이른바 반명 빅텐트론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성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어렵다고 봅니다. 네. 첫 번째 어려운 이유는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너무 높게 나와요. 네. 세 사람이 합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으면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는 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세 사람이 합쳐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리고 이 사람이라는 것이 장기판의 말처럼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욕망이 작동하는데 네. 이 네대 사람이 함께 다니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런 류의 빅텐트 프레임으로 해서 후보 만든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나라 망했잖아요. 네. 이런 정체성 불명의 텐트는 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정의기 의원님 생각은 어떤가요? 지금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든 빅텐트든 관심이 없다 이렇게 거듭 선을 긋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추진하더라도 최종 단일화의 변수가 되는 겁니까? 본인이 최종 변수로서 뭔가 괄목할 만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이준석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의 빅텐트와 그다음에 민주당 후보 간의 경쟁률 차이가 오차범위 아닌데 여기서 이준석이 합류함으로써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때 네. 이준석의 가치가 빛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은 그걸 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은 활용점정이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잠재력과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정말 그 상당히 큰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떠나온 정당에 다시 금이 환영해서 접수하는 것이 최종의 목표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정도로 여건이 무르익지 않은 데다가 본인이 그 자그마한 개혁신당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내용을 지금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일화의 변수가 되면서 이준석이라는 확실한 그런 어떤 기억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상당히 신중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듯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수사, 뭐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또 건진법사 목걸이 수수 의혹까지 검찰 수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그나마 수사가 시작됐다니까 다행입니다만은 저는 검찰은 이제까지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설명하고 난 뒤에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수사 관련해서 무혐의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른바 핸드폰을 맡기고 수사했다. 이런 비판까지 받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설명을 안 합니까? 그럼 다시 지금 이 시기에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고 이른바 힘이 빠졌으니까 수사하겠다라는 검찰의 비겁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결국은 윤석열이라는 자신들의 선배는 수사하지 못하면서 김건희라는 사람을 타겟으로 삼아서 검찰 조직의 앞으로의 안위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런 오해를 저는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검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의 김 여사 관련 수사 등등이 대선 정국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까요? 아무래도 뭐 지금도 이 수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목걸이에다가 뭐 관봉 화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을 지금 하고 있지만 후보들은 선을 분명히 그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제가 하는 것이고요. 네.
제가 지금 이 서울중앙지검이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은 애초에 말입니다. 이 주가 조작과 관련한 이슈가 나왔을 때 차라리 그때 문제를 해소해서 이게 만약에 기소감이라면은 그때 기소를 해서 문제를 털었으면은 오늘날과 같은 이런 심지어는 그 뭡니까 계엄에 이어서 탄핵까지 가는 이런 정국으로 비화되지 않았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가정법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쉬움이 매우 크게 남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